전기차 시장의 지금 대부분은 중국이 끌고 가는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이미 뭐 리튬, 니켈, 흑연, 히토류 이런 핵심 원자재를 이미 다 장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막 여기서 이겨야 되겠다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면서 이론상으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폼팩터의 배터리가 기술이 성숙화가 된다면 LFP 시장이 더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1타 해법. 오늘은요, 반등을 노리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안나 연구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네, 연구원님. 요즘에 정말 전기차 화재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청라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의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다, 파라시스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뭐 2007년, 8년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이제는 트럭이나 청소차 이런 버스 같은 이런 데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한 2009년, 10년 때도 막 LFP, BYD가 가지고 온 이 LFP를 가지고 계속 침투율을 굉장히 높여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높여오긴 했는데 동시에 그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LCO하고 이제 LCO 중심의 NCM, NCA가 처음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는 배터리가 장착됐을 때 그때도 사실 화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뭐 이상하다, 이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딱 접근을 해보시면은 NCM, NCA 같은 이런 3원계 베이스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배터리 온도를 딱 300도씨를 버텨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0도씨 정도 버티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결정 구조의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희 집이 잘 지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도 집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라는 이 하나의 원소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면은 발화연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LFP와 삼원계를 비교를 해보면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 60%대부터는 내부 온도 한 300도씨 정도부터 이제 다 이제 화학 붕괴가 성분의 붕괴가 좀 일어나고요. LFP는 반면에 600도씨까지 버팁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 2027년 하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처음으로 막 양산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으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그때부터 처음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게 내부 온도 600도씨를 버팁니다. 그러면 사실 LFP라고 하는 요 양극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자체가 갖는 안정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 기술적으로 삼원계가 취약하고 LFP가 높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화학 성분 자체의 문제 차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특히나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차량에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밀도가 높은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차량들에 들어가서 더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화학 물질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나눌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가 여러 번 이제 나다 보니까 전기차를 좀 기피하거나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 얘기 참 많이 나오고 또 배터리 화재 차단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주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쪽이 있다면 우선 전고체 배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시면 꼭 하반기에 한 번씩 테마성으로 뜨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주가가 너무 빠졌는데 수급적으로 올라올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불확실성은 많고 이럴 때 딱 처음에 터뜨리게 되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 그런데 사실
아까 앞서서도 LFP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황화물계 가지고 나오는 황화물계 배터리는 내부 온도 600도씨를 버텨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은 활물질을 조금 더 집어넣거나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전고체라고 하는 분리막 역할을 해주는 전해질 자체가 얇아졌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얇게 하면은 또 이게 문제점들이 생겨요. 근데 또 두꺼우면 이온 전도도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활물질을 더 많이 넣는 정도의 기술 개발이 되기가 아직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소재도 높고. 근데 거의 스펙으로 봤을 때는 뭐 리튬 황전지에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화물계 전고체 정도 아니라면은 거의 LFP하고 크게 월등해서 장비 호환이 하나도 안 되는데 모든 공장 라인을 다 갈아서 들어갈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배터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황화물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 이 전해액 베이스의 배터리의 안정성을 최대한 잡으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는 거고, 그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이 배터리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LFP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이미 뭐 이번 CES에서도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별로 적용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만큼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이건 테마성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꼭 EV가 아니더라도 방산우주나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주항공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좀 비싸도 기술력이 높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주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SDI가 있죠. 우리나라 뭐 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양산적인 속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뭐 동등하게 앞서고 있는 게 SDI인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막 전고체 관련주로 SDI가 막 올라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히려 화재 관련되고 안정성 측면 때문에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요즘에 그냥 그 공랭식 냉각 시스템에서 냉각 시스템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 센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런 뭐 순행식이라든지 액침이라든지 이런 식의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한중 NCS 같은 기업들은 워낙 이제 순행식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거의 글로벌 탑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뭐 위험하다 이런 인식도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분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4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배터리가 좀 이렇게 좀 성공하게 된 뭐 점유율을 넓히게 된 뭐 이유와 향후 한국 배터리 시장 뭐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사실 전기차 시장의 지금 대부분은 중국이 끌고 가는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이 가장 큰 마켓도 지금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해봤자 이게 점유율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저희 뭐 모든 제조업에서도 느끼다시피 큰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주도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이건 중국 정부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저희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이끌었던 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정책의 한가운데 있었던 기업이 BYD예요. 그래서 2007년, 8년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을 때 뭐 제일 처음에 사실 시작했던 건 막 GM이 전기차 사업부를 만들어서 뭘 적용을 해왔다 뭐하다 했는데 이상하게 주행거리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중국 정부의 특징은 그게 있죠. 내가 어떤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몇 개의 핵심적인 기업 몇 군데를 찝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자가 나오든 양산을 내서 불량이 나오든 수율이 안 나오든지 간에 될 때까지 무조건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파일럿에서 대부분 돌리고 대량 양산까지 갔을 때 막 자동차도 막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불이 나든 뭐 하든 뭐 불량이 나오든 뭐 하든 우선 집어넣고 돌려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알았던 거죠. 이걸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은 어차피 우리가 육성하고 싶으면 육성이 되니까 업스트림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는 것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저희 IRA 막 얘기 나오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계속 중국 쪽에다가 관세 높이겠다 아니면 중국 부품 쓰면은 뭐 혜택 ITC 혜택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이미 뭐 리튬, 니켈, 흑연, 히토리오 이런 핵심 원자재를 이미 다 장악을 해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각지 예를 들어서 코발트다. 그러면은 정말 콩고 공화국 이런 데 가서 지분의 80% 이상이 다 중국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본인들이 키울 생각을 하고 업스트림을 이미 모든 글로벌 업스트림을 다 장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되는 대로 계속 대량 양산 시키고 보조금 줘가면서 키워놓은 시장이에요.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제조업에서 항상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애초에 이제는 좀 쉽게 말하면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CO2 감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탄소 중립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기차 다음에 수소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주요국들이 흘러가는지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처음에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두 다 확보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 여기서 이겨야 되겠다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삼원계 배터리는 불나고 화재 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LFP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들려오는데 너무 당연해요. 저 같아도 사업 시작했을 때 LFP는 안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중국이 저가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당연했다.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침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차피 그들이 뭐든지 다 이끈 산업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없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CATL,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SK온, 뭐 대표적으로 파나소닉, 그리고 SDI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지금 유럽의 노스볼트가 그렇게 열심히 오려고 해도 결국에는 안 돼요, 자꾸.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기술적인 허들은 확실히 높은, 장벽은 높은 그런 산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LFP가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많이 나와도 370, 80km를 못 넘어요라고 했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LFMP, NCM 블렌딩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LFP를 가지고 여기저기 도핑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려서 지금 국내 기준으로 410에서 420km짜리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눈에는 LFP가 다 확산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원계는 줄어드니까 LFP를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분명한 거는 포트폴리오에 하나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면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LFP를 확대시킨다. 이건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테슬라가 되게 많은 방향성을 많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도 이들이 가는 방향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면서 이론상으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특화된 쪽으로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고 실제로 여기서 기술력이 높은 편이에요. 거의 동등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만약에 4680 같은 이런 새로운 폼팩터의 배터리가 성숙화가 된다. 기술이 성숙화가 된다면 LFP 시장이 더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악재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2차 전지 ETF를 꾸준히 그래도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물어보세요. 우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특히 2023년에 2차 전지만큼 좋은 수익률을 가져와줬던 섹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노리는 게 아닐까. 전 이 생각을 좀 해요. 개인들의 이런 ETF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건 맞잖아요. 저희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될 거라는 방향성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뭐 수익률 측면에서 좀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는 성장 프리미엄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이 스터디도 되어 있고 또 많이 좋은 경험도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섹터에는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차 전지주 매수세도 반등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좀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이 섹터 시총이 너무 커요. 시가총액이. 반도체 다음으로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한창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 이렇게 저울질되는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우선 너무 크고 애초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섹터한테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시총이 큰데 시장 기대감도 낮아졌고 반도체는 다 꽉 찬 집이었었고 수급이 가득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인데 제약바이오는 또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급적인 차원에서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수급적인 측면이 컸어도 외부 환경이 안 받쳐줬으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트리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대감이 아무리 낮아도. 근데 그 트리거를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좀 조성이 돼준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해리슨 등장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실적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 1부 3분기 때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뭐 리튬 이렇게 배터리 원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금 지속될지 궁금하고 2차 전지 시장에 또 미칠 영향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리튬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리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탑3 리튬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공급량 확대를 계획을 가장 많이 잡은 때가 올해 내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2023년만큼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2025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2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부 감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부 감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수치적으로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매번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공장 가동률이 50%라고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낮아질 거 없다 했는데 40%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수요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감산이 이루어져 봤자 기존의 계획이 있는데 감산이 이루어져 봤자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요.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분기별로 수요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잠깐씩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4분기 때 재고 소진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는 1분기 때는 어쨌든 배터리 공급이 조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량을 작게 가져갔는데 수요가 분기에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약간의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꼬리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가격이. 하지만 이건 추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한들 저가 전기차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가 전기차도 둔화되고 있어요. 프리미엄은 거의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리튬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반등을 해서 배터리 가격으로 연동이 돼버리면 Q는 급감할 거예요. 정말 가뜩이나 감소를 했는데 더 급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나 뭐 2차 전지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다. 이게 꼭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안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가형 차량 시장이 메인으로 가고 있고 그거 마저도 둔화되는 시장 안에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꼬리를 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면은 아예 생산을 안 해버리거나 판매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Q도 감소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실적이 조금이라도 반등해 주려고 했을 때 포인트를 그 배터리 가격으로 좀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산업에는 좀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재료 몇 가지가 있어요. 흑연, 히토류, 그리고 실리콘 들어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리튬 요 정도는요 모든 주요국들의 핵심 원자재 보호 측면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무방비로 열어놓는다라는 건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